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총 728조 원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정부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달리 확장 재정으로 방향이 180도 달라진 거죠. 문제는 역시 한정된 재정입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세수 기반이 약해졌지만 복지 확대 또 인구 구조 변화로 돈을 쓸 때는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이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힐 수 없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재명 대통령의 말, 이른바 씨앗론이라고도 별칭이 또 붙기도 했더라고요. 자, 그게 그대로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2026년도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141조 원 넘게 국가 채무는 증가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그건 아니겠습니까? 나라 빚이 늘더라도 일단 지금은 돈을 좀 풀어서 확장 재정을 통해서 성장의 엔진을 좀 되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씨앗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씨앗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에 온기를 주기 위한 방법에는 물론 세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민간 주도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한 건 확장 재정, 즉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나서서 경제를 좀 온기를 늘 수 있는 거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 시기가 지금 왔느냐 하는 거죠.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보통 재난이나 어려운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재정을 확대해서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은 고도화된 그런 자본 시장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너무나 그 정부가 나서서 하다 보면은 지금 유럽이나 남미 등이 정부 주도의 경제를 좀 일으켜 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부채를 진 겁니다. 요번에 우리가 지금 141조가 내년에 더 늘면은 총액 1,415조가 되는데 그것이 1인당 따져보면 2,850만 원입니다. 4인 가구 한 가족이라고 하면 1억 1,000만 원, 2천만 원 되는 거고 또 내년도에 그 국채에 대한 이자만도 30조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1인당 60만 원에 해당하는 그 이자를 낸다는 얘기고 한 가족에 한 240만 원을 세금을 내는 그런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과도한 그 국가 주도의 그 재정 확대는 상당히 재정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허 교수님. 예, 지금 상황이 지금 경제가 이제 정부가 이렇게 확장 재정을 책정할 정도로 나쁜가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1960년대 이후로 이제 2% 미만 연간 상승률이 2% 미만 된 것이 딱 5번 있습니다. 네. 1980년도 계엄령 당시 때 그랬고요.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 때, 네. 그리고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도 이제 2% 미만의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2023년도에 1.6% 그리고 올해 전망치도 이제 0.9% 정도이죠. 보시면요.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이제 1.6%라고 하느니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전망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잠재 성장률이 이제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2% 미만의 성장률이라는 거는 경기가 이제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부양 정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올해보다 증액된 금액이 지금 보시니까
54조 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GDP 규모가 한 2,500조가 지금 조금 넘기 때문에 전체 GDP에서 따져 보면 약 2% 정도의 이제 증액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과한 것 아닌가라고 판단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6% 한은에서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2%대라고 본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GDP 대비로 한 0.5% 정도 수준이 이제 적당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만 이 지금 이제 증액된 수준의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경제 성장을 우리가 도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쓰는 사람이 부족해서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이제 그 예산 집행을 통해 갖고 쓰겠다라고 하는 측면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먹고 살 산업을 우리가 개발하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여지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산업을 기반을 다지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된다고 그런다면 뭐 앞으로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이제 과연 어떻게 이제 쓰여질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겠죠. 네. 자,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그 국가 재정 운영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흔히 보통 가정경제에 비유하잖아요. 네. 근데 가정경제는 국가 재정은 전혀 달라서 저는 차라리 국가 재정을 이해하려면 기업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기업은 우리가 투자를 좀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업이 투자를 하면은 기업의 부채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와 투자 양에 조절하는 것이 이게 가장 경영의 핵심인 거고 국가 경영의 핵심도 부채를 늘릴 것인지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인지가 바로 핵심인데 답은 있습니다. 무조건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부채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균형은 언제 맞춰야 되냐면은 내수가 안 좋을 때는 투자를 좀 늘려야 되는 거고 내수가 좋을 때는 조금 더 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게 정답인 거고요. 근데 지금이 내수가 좋냐? 당연히 좋지 않죠. 더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의 차이가 있냐? 실질 성장률보다 잠재 성장률 그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미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국가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교과서적인 말인 거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너무 국가가 많이 투자를 해서 좀 경제가 안 좋지 않은가라는 말도 하셨는데 유럽 국가들의 그 국가 지출 비율은 전체 GDP 대비 50%가 훌쩍 넘거든요. 거의 60% 넘는 나라도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이 4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60%가 넘는 60%에 가까운 유럽 국가와 40%도 미치지 않는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내수 상황이나 아까 그러니까 교과서에 따르면은 네. 이렇게 내수가 안 좋고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미치지 못할 때는 국가가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목 하나씩 볼게요. 이번 예산안에 이제 제목이 있어요. 성장과 회복이라는 큰 방향성을 갖고 있고 어디 부분에 좀 그럼 예산이 많이 늘었냐 이걸 보면 이제 그 정부의 중점 사항들을 알 수 있는데 역시 AI 대전환이라는 대전제를 정부 출범 초기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AI 관련된 예산이 10조 원 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AI에 대한 투자 피할 수 없고 늘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여러 가지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면 특정하게 직접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세제를 통해서 간접적 지원을 이제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AI라는 것이 어느 그 한순간에 한 1, 2년 만에 투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일시적으로 쓴다고 해서 AI 산업이 바로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AI 산업은 국가의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AI 산업에 관심 있고 또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그러한 제반 기반을 형성해 주는데 도움은 되는 한도 내에서는 할 수는 있어도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우리 AI 산업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국가는 그런 특정한 AI 산업만이 아니라 여러 전반적인 산업을 아울러서 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요번에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 GPU 같은 거를 뭐 2, 3조 원을 사온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바로 폐기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또 다른 재원을 하는데 정부가 너무나 과도하게 이런 투자를 이런 지원을 하게 되 현금성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그 탄력성을 잃어서 오히려 AI 산업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 진보와 함께 거기에 수익 창출이 이어져야 되는데 국가가 관여됐다는 것은 바로 민간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데 직접적 연결에 장애 요인도 될 수 있어서 이렇게 AI에 너무 강조하는 것만이 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돈이 10조 원 정도가 되고 3조 3천억에서 한 6조, 6, 7조 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우리가 민간 주도에서 도와주는 수준으로 맺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접근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AI 분야 예산이 얼마 늘었나 봤더니 3배 넘게 내년에 이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어떤 특정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1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어나는 건 되게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고요. 네. 그런데 보면은 22년도, 그러니까 22년도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편성했던 AI 예산보다 올해 25년도 그러니까 그 본 예산 보면은 오히려 AI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기저효과도 있다는 예, 뜻이에요. 기저효과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 전 세계 AI 시장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급속도로 늘고 있죠. 실제로 AI 성능을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도 6개월 전에 제가 테스트했던 AI와 오늘 테스트했던 AI는 완전히 이게 성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국가 투자도 조금 빨리 느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인터넷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꽤 기술 강국이 된 측면도 있고, 또 거꾸로 말해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좀 버블이 터진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돈을 집중해 써야 될 때다, AI 분야에. 예, 이런 기조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분야를 지금 찾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큰 목을 담당했던 산업들을 지금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조선업을 빼면 이제 뭐 석유화업은 뭐 중국이랑 중동의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고 있고 이제 산업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랑 자동차는 지금 관세 장벽에 막혀가지고 지금 성장세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산업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하고요. 그리고 AI에 대해서 이렇게 공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이제 홍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돈이 몰려가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어떠한 이제 뭐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이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그러한 부분에 지금 돈이 몰려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이 예산이 증액된 것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것이 더 큰 이제 숙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AI 인프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공적인 부분, 공공 데이터나 뭐 이런 것을 확보를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그거를 도와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에서 AI를 활용한 이 변화가 일어나서 생산성이 증가되기를 지금 기대하는 것인데요.
그 와중에서 생겨날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하죠. AI가 적용이 되면 노동력의 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네. 그 기존에 있었던 뭐 서비스업에서도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적은 인력을 통해서 높은 생산성을 이제 구가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러면 내가 그 서비스를 하고 있던 인력들 고용 인력들이 이제 전환 배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뭐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던 산업에서 노동력이 전환 배치가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IT 부분에 뭐 집중 투자를 한다든가 뭐 처음에 옛날로 돌아가면 뭐 조선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거 공공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공공 부분의 그러한 역할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반도체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 이제 뭐 네.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뭐 학교에도 계시고 연구소에도 계시니까 R&D 예산 많이 증액된 거에 대해선 찬성하세요? 근데 이게 증액이 많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역대 증가율만 보면 역대 증가율로 보면 최대입니다. 뭐 19.3%라고 하니까 다만 지금 네. 이게 총액으로 보면 한 5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5조 원인데 사실 뭐 이번에 다음에 바로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아동 수당이 2조 5천억 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복지 예산이 지금 20조 원이 넘게 늘고 있거든요. 지금 54조 원이 는 것 중에 우리가 R&D 예산이 5조 정도만 이제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늘어나고 또 이 요번에 예산안을 할 때 처음부터 산업, AI 산업, 뭐 R&D 이걸 먼저 앞에다가 발표하는 걸 보면 이게 육성한 것 같다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모든 예산은 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4조 중에서 복지만도 20조 원이 넘고 또 거기는 한 줄 문자만 써놨지만 거기에 그 4조 정도가 늘어나는 게 뭐냐면 국채 이자가 그렇게 4조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어디 거의 써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지금 R&D가 상당히 그 정부가 뭐 제한돼 있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R&D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변동성이 크면 그 기본적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와 그의 안정적인 기술을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력 자원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지적된 게 R&D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는데 이러한 면들을 좀 고려했어야 된다는 면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엄청나게 늘었다고 볼 수는 있지 않다. 54조 는 만큼의 특히 예산이 8.1% 늘은 입장에서 볼 때는 R&D 예산이 그렇게 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많이 줄여놨던 걸 또 원복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가율 자체는 크긴 한데 네. 규모 자체가 크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연구원님. 그러니까 증가율 굉장히 크죠. 근데 저는 그 증가율이 더 방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전 정부가 24년도 R&D를 굉장히 많이 줄였죠. 그리고 25년 올해 본예산 R&D는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 25년 본예산 R&D는 23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26년도에는 뭐 꽤 많이 늘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증가율은 R&D가 많이 늘었고 총량을 보면은 뭐 복지 예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국제 비교로 보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제적으로 OECD 국가 비교적으로 보면은 복지 국가는 사실 지출 비율은 가장 낮은 요 한 GDP 대비 한 12% 정도고 OECD 평균은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적고 그 대신 또 R&D 투자, 경제 관련 투자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또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율적으로는 내년에 많이 늘었고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복지보다는 조금 늘었고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복지는 좀 적고 R&D는 상당히 많은 나라다. 지금도 다른 나라보다 R&D 투자 많은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국가의 전략적 목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교수님, 예. R&D 예산 예,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많이 배정되잖아요. 아니 뭐 네. 뭐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뭐 제가 정부 사업을 하는 거는 별로 없어서 네. 상관없습니다만 기초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먹고 살려는 이제 그 산업을 개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뭐 앞에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뭐 2% 미만으로 됐던 게 몇 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1990년대 이후 우리가 R&D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던 것이 이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결국은 기술 개발이 우리가 뭐 인구가 줄고 있고 뭐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지금 산업 구조인 상황에서 R&D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갑자기 줄였다가 뭐 갑자기 늘리면 그동안 이제 뭐 저는 뭐 이과 쪽에 그 연구자가 아니라서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과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갑자기 연구원들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네, 그리고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했던 실험을 보통 뭐 3년, 5년 이렇게 텀을 가지고 실험을 할 텐데 이거를 중간에 갑자기 뭐 이런 변화가 생겨가지고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그런다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중요하다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민 연구원님, 이번에 SOC 예산도 많이 늘렸거든요. 이제 SOC 예산은 소위 말해서 뭐 기반 시설들, 도로라든지 하천 정비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예산이란 말이죠. 건설업체들이 되게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사실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을 깎아먹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게 되게 고착화된 지 꽤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지원 차원에서 SOC 예산을 늘린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공감하십니까? 일단 SOC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보다는 내년도 늘어나긴 하는데 네. 전체 총지출 증가율에 비교했을 때 오히려 SOC는 그 평균보다도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7.9% 예, 그런데 늘었습니다. 총지출은 8% 이상 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보다 약간 미달된 면이니까 SOC 예산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SOC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SOC 예산은 이 내수 경기를 바로 즉각적으로 활성화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분명히 내수 경제를 즉각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건설 경기 부진이 요즘의 그 내수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SOC 예산을 뭐 총지출 증가율보다도 하회한 것이 이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은 저는 충분히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SOC 예산도 늘리면 좋겠고 R&D 예산도 늘리면 좋겠고 복지 예산도 늘리면 좋겠는데 네. 셋 다 할 수 있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R&D를 늘리고 그 대신 SOC를 늘리지 않았다라고 국가가 선택한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SOC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경기 변동폭이 큰 게 전체 경제 비중 중에서 SOC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OECD 평균보다 한 1.5배 정도 높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전거처럼 이게 좀 속도를 줄이면 무너지는 거가 있기는 한데 저는 좀 연착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필요하기는 하나 이 SOC를 언제까지 이렇게 OECD 평균 1.5배로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좀 급박하게 줄이면 안 되겠지만 조금 천천히 줄이는 연착륙은 필요하고 그 대신 뭘 해야 되냐? R&D 같은 좀 이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네. 다만 좀 진통은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공약으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사회
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사회도 내년도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하나씩 짚어보죠.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동수당 지금은 이제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세 1세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만 8세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복지 예산이라는 게 이게 줄이는 게 어렵잖아요. 늘리는 건 쉬운데 한번 늘리고 나면 줄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요번 예산의 그 특징이 복지 예산에서 새로 신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물론 아동수당은 이미 현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 뭐 뒤에 다시 더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것도 많이 만들어서 이게 이제 앞으로 고착화되면 큰 재정 수요가 있게 이제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아동수당은 연도를 7살까지 줬던 걸 이제 8살까지 이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13살까지 계속 늘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올해만도 이게 내년도에 2조 5천억이 이제 아동수당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런 아동수당에 대한 확대는 궁극적으로 문제는 이게 소득의 차이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아동이면 그냥 이렇게 돈을 일괄해서 주는 게 있고 다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인구 감소 지역이냐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올해는 하겠다는 얘기,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차이가 뭐 큰 건 아닙니다만 최대 12만 원 정도와 10만 원 차이 한 2만 원 차이가 이제 나게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재정 수요를 차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앞으로는 이 아동이라도 부모의 소득의 차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뭔가 대책이 없으면 엄청난 그 재정 수요를 갖고 온다는 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아동수당도 있지만 일가정 양립에 관한 예산도 있고 돌봄 관련 예산도 있고 조금씩 다 부분마다 증액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 관련 예산들도 있죠.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부담도 분명히 커진다. 이 부분 허 교수님 예.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이 대책이 참 좀 창조적인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 감소 문제가 이게 심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깎아먹는 것도 대부분 다 이제 인구 감소 문제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동수당이 답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사실은 아동수당 지급되고 있는데도 이제 인구 감소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아이디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방향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방향은 맞는데 이게 대책이 맞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홍 교수님 계속 강조하듯이 이게 재정 부담이 계속 확대될 것이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세부담을 올려서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지출을 보완할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장기 플랜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얼마만큼 태어나 있고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산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얼마나 지출이 될 것인지 이 복지 제도를 도입을 하면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세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빚을 내서 이거 아동수당 주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그런 가정에 우리가 혜택을 줘서 자녀를 많이 낳도록 우리가 유도하겠다라는 측면은 좋은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누가 부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OECD 국가에 비해서 복지 지출이 되게 적은 나라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이제 아동수당이 해마다 이제 내년엔 8세 또 단계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9, 10, 11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관련 예산은 커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에 맞는 효과가 충분히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OECD 비교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도 적은 것은 당연한 건데 네. 특히 가족 관련 이런 이 저출산 관련 지출은 더 적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한 2.1% 정도 지출하거든요. 가족 관련 지출이. 네. 우리나라는 1.5%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 아니 이렇게 저출산 관련돼서 돈을 많이 쓰는데 왜 출산율이 늘지 않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OECD 국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 저출생 관련된 예산 지출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근데 좀 전에 교수님은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했으면 좋겠다, 창의적이고 획기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반대입니다. 좀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보다는 기존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가 많으면은 이 많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를 낳았을 때 도대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다 아는 국민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동수당이나 몇몇 개를 조금 더 크게 좀 화끈하게 해주면은 최소한 내가 애를 낳으면은 몇 살 때까지 이렇게 10만 원 또는 뭐 12만 원은 계속 받겠다라고 예측 가능한 복지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출생률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창조적인 그 저출생 대책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애 많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겠다라는 창조적인 것이 내년에 새로 도입됐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홍 교수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좀 소득의 차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역진적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되고 하위 30% 정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전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동 수에 따라서 역진적으로 하는 제도보다는 저는 이런 제도는 하지 말고 거기서 아낀 돈을 그냥 아동 수당을 늘리는 데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포함된 것 중에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매번 입방아에 올라요. 이전 정부에서는 죄송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걸 신설을 했고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게 이제 청년 도약 계좌. 그다음에 그전 정부에서 청년 땡땡. 다 아마 청년 땡땡이 다 하나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이름 바뀌고 혜택 좀 더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어. 이전 정부 예산도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또 이게 청년 땡땡으로 또 들어갔네요. 지금 청년의 지금 가장 그 고민은 이런 그 물론 적금을 내서 뭐 이렇게 돈을 벌어서 주택을 마련하고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우선 취업입니다. 지금 40만 명이 일을 하고자 해도 일을 못 갖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취업을 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런 것들이 더 주관적으로 내보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슨 뭐 적금을 들면 뭐를 해준다 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도움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우선 취업을 해야 자기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지. 취업도 안 하는 사람은 저축이 없으면 적금을 들 수 없으면 거기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렵고 최저임금 수준에 하에서는 적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50만 원 한도 내에서 6% 12% 매칭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만 그런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지금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취업이 잘 되는 사람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혜택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부모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또 상대적으로 돈을 이런 데 저축을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 확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또 계속 이름 바꿔서 나오는 게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연구원님?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또 네. 다시 이재명 정부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데 이름만 바꿔서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뭐 국가는 그 소비 진작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소비라는 것은 저축을 하지 말고 소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소비 진작 정책을 하면서 또 저축을 하면서 하면은 매칭을 해준다라는 거면은 저축에도 혜택을 주고 소비에도 혜택을 주면 이거는 브레이크 엑셀을 저는 동시에 밟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청년은 끝까지 내가 이 저축을 유지할 수 있어서 국가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은 이게 저축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청년이 저축을 몇 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도 이탈이 많다면서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두면은 좀 청년 표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년에 시범 도입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 6개군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것도 이제 시험대 위에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기본사회, 기본소득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우선 뭐 인구 감소를 막을겠다라는 측면이잖아요. 이제 네. 인구 감소 지역을 유지하겠다라는 측면인데요. 그 지역에 이제 어떠한 적절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게 뭐 그 지역에 살면 얼마를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그 지역에다가 뭐 어떠한 뭐 제가 이번 방학 때 이제 대만을 다녀왔는데요. 네. 대만에 보시면 타이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중부입니다. 네. 그럼 거기에 TSMC가 이제 자리하고 있거든요. TSMC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기업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뭐 그렇겠죠. 예, 옛날에는 타이페이랑 가오슝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이제 텍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통해 가지고 산업들이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준다고 그런다면 기본소득 사업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를 하면 월 15만 원 정도 이제 지원금을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 지역이 월 1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저 지역을 일부러 가지는 않을 거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제 주민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15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긴 하지만 그 외에 뭐가 바뀌냐라는 거죠. 저는 요번에 발표한 여러 복지제도 중에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상당히 논란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직감이 옵니다. 본격적인 기본소득의 시작이다 이런 저는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목적은 농어촌이 지금 인구 감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중심에서 하겠다는데 지금 인구 감소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정도고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은 전 지방자치 200여 개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전부 다 아우성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6개의 시군에 그 24만 명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금액은 1,700억 분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건 순식간이라고 보이고 그 사실상 기본소득 제도가 정착되는 이런 전초가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이것은 엄청난 그 재정 수요가 말할 수 없이 늘어날 확률이 큰 제도라고 저는 보입니다. 농촌에 이분들이 한 달에 15만 원 받았다고 해서 그 지역이 인구 감소가 줄은 거를 방지한다고 멈출 생각하는 거냐? 사람은 네. 거의 없을 거고 저는 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 돈을 받고 그냥 거기서 머무른지 모르지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외부인이 그 지역으로 이사 올 수는 없는 겁니다. 15만 원 매달 더 준다고 해서 그걸 때문에 와야 인구 감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고 결국은 그 지역에 이 기업과 그다음에 농어촌의 특성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인구가 들어오는 이런 제도를 해서 거기 지원하는 거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각 지역마다 경쟁도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산업을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주는 15만 제도는 아주 이번에 재정 수요만 늘어나는 효과도 없고 인구 감소가 거기다 돈 낸다고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 그런 거라면 이거는 사실상 그냥 기본소득화하는 전초의 방식만 되고 재정 수요만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남을 확률이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저는 그렇게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연구원님.
뭐 이 제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는 모르죠. 문제는 제가 모르는 건 생각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범 사업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좀 면밀하게 좀 정책 효과를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을 15만 원을 지급했더니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정확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면밀히 성과 분석을 하고 성과 분석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확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성과 분석을 했는데 뭐 이게 뭐 좀 도움이 됐더라. 우리 투입한 돈 대비해서 이 새로 늘어난 부가치 창출이 더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면은 좀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일단 도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면밀히 하고 성과 분석에 따라서 확대 또는 이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시범 사업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신설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만 짚어보죠. 전국 대중교통 정액 패스입니다. 이게 월 5에서 6만 원대를 내면 한 달에 최대 20만 원어치의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5천억 원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교통복지 차원에서 네. 지금 시행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게 국가에서 이런 거를 통일해서 시행하는 것은 지금 그 난립돼 있는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뭐 기후 동행 카드라든지 기존에 뭐 그렇죠.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죠. KPS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난립돼 있는 것들을 통일해 준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저는 찬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상하게 지금 다 그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희 학교까지는 지금 제 기후동행 카드를 쓸 수가 없거든요. 한 정거장 차이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예. 뭐 그것 때문에 저는 KPS를 쓰고 있고 뭐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해 준다 그런다면 좀 뭐 지자체 재정 부담도 덜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국가 재정으로 통일이 된다고 그런다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뭐 이게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것은 기후 측면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 측면에서 탄소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또 뭐 이렇게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사실은 뭐 이제 뭐 막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네. 이게 퍼퓰리즘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뭐 지하철 공사라든지 뭐 이런 게 손실이 다 메꿔질 것이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하철 공사의 그 손실이 메꿔질 수 있다고 그런다면 뭐 그게 반대쪽이지 않겠습니까? 네. 되려 사용자가 많아지고 지하철 공사에서 이제 손실이 커지고 그러면 또 정부에서 또 그거를 이제 지자체에서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 뭐 시행한다고 치지만 이거를 시행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음 효과들을 어떤 식으로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이거를 함으로써 국민은 부담이 적어졌지만 뭐 운송 회사들은 이제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럼 뭐 그것에 대한 손실은 지자체가 지금 떠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손실이 발생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소상히 좀 알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또 이렇게 짚어보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 공약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에 8,733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서울대 중심으로 보면 그 지방 국립대가 예산이 한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만 지원만 해도 서울대하고 동일하게 된다고 예산을 투입하면 서울대처럼 된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어떤 그 예산 규모에 의해서 서울대와 지방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최고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고 우리가 외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최고의 인재로서 자기 커서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이 된다는 것을 그런 전제 속에서 서울대 같은 사를 만들다고 하는 것이지 네. 지금 지방의 예산만 더 집어넣어서 3분의 1이 안 되니까 더 넣으면 당연히 서울대 같이 예산 규모 된다. 이것은 상당히 그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학교에 계신 허 교수님께 또 의견을 예, 좀 뭐, 드릴까요? 예, 이거 앞에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럼 지방 대학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산업이 없어요. 부산도 그렇고 뭐 광주도 그렇고 뭐 산업이 없습니다. 우리 그 거기서 졸업해가지고 그 로컬에 있는 기업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산업이 좀 육성이 되는 것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수도권에 대학들이 몰려 있냐? 저도 전남대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왜 그러면 그 좋은 대학이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애들이 거기서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보면 광주에서는 더 이상 취업하기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이 자체가 네. 그 학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지 이게 굳이 뭐 내가 그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아서 학교 레벨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 네. 거점 국립대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뭐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정책입니다만 그거를 통해서 학교 수준이 올라갔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 퀘스천 마크가 남는다. 네, 그러니까 뭐 학교 네. 수준은 자체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수요처, 네. 그러니까 졸업생들에 대한 수요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미 연구원님께는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제 재정 적자 꽤 많이 늘어나거든요. 내년에 이제 이렇게 되면 1,400조 국가 채무 늘어나게 되고 지금 적자 국채 110조 발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출 구조정 다 하고 나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꽤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 정도 수준은? 뭐 부담은스럽죠. 근데 부담은스러운데 이게 얼마나 부담이 큰 정도인지는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내년도 처음으로 GDP 대비한 국채 양이 한 50% 돌파한다. 뭐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근데 좀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이런 보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봤던 것 같아요. 이게 22년도부터도 이게 내년도 처음 21년도부터 나왔습니다. 22년도부터 이 GDP 대비 국채 비율이 50% 돌파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시 20년, 21년 그 중기 계획이 있어요.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22년도부터 GDP 대비 50% 이상 국가 채무 비율을 돌파할 거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22년도 아니라 내년 26년도부터입니다. 올해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은 29년도에 58% 국채 비율이 돌파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0년에 나왔던 코로나 때 나왔던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은 24년도에 58%를 돌파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이 국가 부채 비율 예측치는 실제보다 너무 좀 과장됐던 그런 중기 재정 계획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그 채무가 늘어나는 건 뭐 당연히 좋을 건 없는데 GDP가 늘어난다면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GDP를 늘리는 거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상 첫 700조 원대 슈퍼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과감하게 빚을 내겠다는 건데 이 씀씀이가 커질수록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더 엄한 잣대로 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